유동열 원장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유동열입니다. 예. 먼저 제가 이 트루스 포럼이 매월 이런 강좌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2017년도 8월 달에 제가 제 8회 때 이 강좌에 나와가지고 북한의 그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그때 아마 강의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35회인가요? 오늘 53회. 53회인가요? 아우, 많이 났습니다. 예. 실은 제가 이 강의를 10월 달에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미국 뉴욕하고 캐나다 토론토 등 해외 일정이 강연 일정이 잡혀 있어가지고 부득이 못했습니다. 그때 해야 되는 건데 그때는 그 조국 씨가 아직 법무부 장관일 때거든요. 사퇴를 안 할 때니까 좀 임팩트가 강했을 텐데 지금 이제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하고 지금 이제 국립서울대 교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문제를 한번 논의할까 해서 자리를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먼저 주최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좀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예. 지난 9월 달에 조국 교수를 그 서울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을 때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치행정의 총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역량이 있느냐, 전에 이런 헌법을 수호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헌법관, 이 사상관을 검증해야 되는데 그 당시 조국 일가의 비리 문제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거의 사상 검증 문제에 대해서는 김진태 의원이 몇 개 질문 던진 것 외에는 저 실패를 했어요. 사실상 조국 일가의 비리도 중요하지만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그분이 헌법에 충성할 수 있는 이런 국무위원 자격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 청문회에서 이른바 그 사상 검증이 실패를 했어요.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자꾸 전향 여부를 묻자 자기는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라는 말까지 이런 말을까지 공개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계속 조국 장관의 임명을 갖다가 막아야 되는데 실패를 했죠. 결국 장관이 됐습니다. 사퇴를 했지만은 지금 현재 국립서울대 교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국립대학교 교수, 특히 이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라면은 이 헌법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이 법에 대한 기본적인 충성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만약에 서울대 법대 교수가 그릇된 헌법관과 사상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제자들이 양성되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장관에서는 사퇴를 했지만은 아직 국립서울대 교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지 계속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다시 앞으로 가지게. 제가 뭘 잘못 예. 첫 번째는 간단하게 이 산후병 사건을 모르면은 조국 교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후병 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 산후병 사건하고 조국 교수와의 관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조국 교수가 이 산후병 사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고 대법원 판결에서는 어떠한 어떠한 죄목으로 유죄를 받았는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조국이 교수가 당시 산후병 산하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이라는 띵크탱크의 강령 연구 실장을 맡으면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살펴보면 나타나는데 아까 우리 김은구 대표가 말씀드렸지만은 유선정이라는 이름으로 가명의 논문을 2편 발표했거든요. 그 유선정이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그 유선정이가 바로 조국이라는 사실을 제가 분석을 통해서 밝히고 이걸 문화일보가 단독 보도를 해줘가지고 그때 당시에 큰 반향을 받았어요. 이 보도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갖다가 사회정명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또 유선정이라는 가명이 바로 조국이라고 했는데 저쪽 측에서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당시 법무부 장관 준비단에서
또 조국 본인이 저한테 문화일보 보도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는 기자회견이나 그에 대해서 명예훼손했다고 저한테 어떠한 사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백한 제가 팩트를 가지고 지적했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산업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라는 단체, 이 조직 명칭에서 보듯이 사회주의라는 말을 누가 하시겠어요? 여러분 1990년 이전까지는 실제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 할지라도 이들이 법정에 나오면 나는 민주화 운동했지 사회주의 운동과는 관계가 없다 하면서 자기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발뺌을 할 시절입니다. 그래서 너나 나 법정에 오면 운동권 출신들이 법정에 오면은 자기는 민주화 운동했지 사회주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발표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이제 나는 사회주의자다, 공산주의자라고 인정합니다. 이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사건이 터지고 이제 남진현이라고 산업명의 중앙위원이 3명인데 이 남진현을 검거를 했어 제가. 이 남진현이가 공개 법정에서 피고의 직업을 하니까 나는 공산주의 직업을 행동합니다. 당당하게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자기는 공산주의 직업혁명가라고 당당히 밝힐 정도로 이제는 다른 이전의 운동권 학생들은 민주화운동가라고 외쳤는데 당당하게 자기가 공산주의자임을 밝힌 이 사건이 사용을 할 겁니다. 이 사건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와해가 되는데 1989년 8월 11월 달에 바로 이 서울대학에서 그 전국 노동자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산업명에 출범 선언문을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울대에서 발족이 됐어요. 이 산업명이 서울대에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업명에 관련되는 유의물을 당시 공안당국이 입수를 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제 저희 당시 경찰청 이 공안문제연구소에서 이 공안문제하고 대국문제를 분석하는 저한테 이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의 출범 선언문 분석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밤새가지고 이 입수한 이 문건에 대해서 분석을 했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대한민국사에서 노골적으로 이제 자본과 계급과의 투쟁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하겠다고 외치면서 이제 자본과 계급과 싸우겠다는 이런 투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여기에는 북한하다가 북한 조선노동당한테 남한에 이 산업명이 떴음을 갖다가 정식으로 통보한다고 하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산업명 출범 선언문이 그 당시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안당국이 산업명의 실체를 접근하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추적을 한 끝에 1차로 그 남진현 등 이 산업명 간부들을 체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4차례 걸쳐서 됐어요. 그 다음에 91년 4월 달에는 이제 박노해 등 11명을 검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만은 그 박노해 사건 등을 통해서 이미 91년도에 대법원에서는 산업명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에 해당된다는 이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업명이 이제 반국가 단체가 된 거죠.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 제일 마지막으로 백태웅이 검거된 겁니다. 서울대 공법학과 출신의 백태웅이 산업명 총책이죠. 아까 이 박노해라는 박기평입니다. 노동자하고 노동운동가하고 학생운동권의 백태웅 이 양측이 산업명의 총책인데 바로 이 백태웅이 검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조국은 93년도에 검거가 됐습니다. 근데 조국은 산업명 산하에 그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에 있었는데 불쌍히 적발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분 다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에 나오고 그랬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보면 알겠지만은 99년에 이 김대중 정부 시대에 돌아가지고 산업명 관련자들 잔영을 다 면제해주고 다 특별사면 시켜줍니다. 복권시켜줘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히 면제부를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는 뭐냐면은 아이널대학의 우리 이명박 정부 때 이 산업명 관련자들이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김대중이나 노무현 정부 때라면 그나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정권 초기에 제대로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국무총리 소속의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산업용 관련자들을 이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전에 각종 국가보안법,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북한에 빌붙은 이런 간첩 사건이라든지 국보법 사건 관련자들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 세력이 임기가 남아가지고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이 집회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산업용 관련자들 다 또 민주화운동을 임명하는 이러한 묻지 못할 사태가 벌어졌고 당시 이명박 정부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고 참 한심했죠. 그 당시 정권 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민주화운동가로 위장한 사회정명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산업행의 조직 목표는 뭐였냐면 사회주의 혁명, 남한의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계급정당을 만들어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겠다. 그래서 남한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에다 사회주의를 건설한 다음에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서 통일 사회정명을 갖다가 꿈꾸겠다. 그래서 사회주의 통일하겠다는 이런 이제 통일관을 가지면서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 산업혁명의 판결문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이 산업의 판결문에 보면은 제가 이 내용을 그 미래한국이라는 잡지에다가 상세하게 제가 이걸 한 200장 50명 분량으로 요약을 해놨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대법원에서 산업혁명이 이런 단체라고 얘기한 거죠.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 나왔죠.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민족민주공화국을 실현을 목표로 하는 노동자의 전위 조직이다. 그래서 반국가단체라고 판결문에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산업혁명은 뭐냐? 국가의 존립안전을 유토롭게 하거나 헌법의 대전제인 자유민족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단체다. 그래가지고 국가 변화를 목적하는 반국가단체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딱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은 이제 반국가단체로 확정 판결을 받는 겁니다. 이러한 단체가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1980년에 당시 학생운동권을 서울대 운동권들이 주도를 하거든요. 서울대 운동권들이 주도를 하는데 요건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생략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산업의 뿌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뿌리를 말씀드리면은 이 산업혁명은 국내 운동권 중에 북한을 추종하는 소위 그 주사파 계열, 지금도 종북 계열이죠. 그 다음에 정통 마크네임즈를 추종하는 경우로 나눠져 있었어요. 80년대 국내 운동권이. 그래가지고 80년대 초반까지는 막스 레닌주의를 추종하는 운동권 세력이 운동권이 다수였는데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제 학생 운동권의 다수가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이제 다수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은 북한을 추종하는 그룹이 아니라 정통 마크스 레닌주의를 추종하는 NDR파라는 게 있습니다. 내셔널 디모크라틱 레볼루션, 민주혁명파라는 계열의 조직인데 이 조직에서 바로 산업혁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직 밑에 바로 산업혁명이 있고요. 산업혁명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PD계열이라고 하는데 PD계열이 아닙니다. NDR 계열, PD계열이 다 혁명 노선이 다릅니다. 다만 막스 레닌주의 혁명론을 가지고 남한 사회주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혁명적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이 계열이고요. 지금 PD에서 트로츠키가 나와 있고 이 북한을 추종하는 자민투는 자주파, 비자주파로 좀 나눠져서 이러고 있는데 사실 이 산업혁명을 좀 본격적으로 말하면 서울대에 있었던 CA, Constitutional Assembly, 재헌의회 그룹에서 시작돼가지고 이 단체가 노동자 계급투쟁 동맹이라고 해서 노예동에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1910년대 러시아 혁명 당시에 지하에 있던 서클입니다. 바로 러시아 혁명, 세계 최초의 사회혁명을 성사시킨 러시아 혁명을 본따가지고 명칭이 똑같아요. 노예동이라고. 노동자 계급 해방투쟁 동맹이라는 조직이 우리 국내에 있었어요. 이 조직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나옵니다. 산업혁명 인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러한 국내 좌익운동의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막스 레닌계의 이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의 조직책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파워포인트가 좀 이렇게 현명하지 않지만은
산업용은 중앙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중앙위원회가 있고요. 중앙위원회 총책이 백태웅하고 위원회 남진현, 박노해, 김현기, 김준일인데 이 김준일은 이화여대 약대를 나왔고 박노해랑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노동운동가하고 결혼을 해서 두 분이 부부관계입니다. 박노해와 김준일가. 남진현 아까 말씀드린 분하고요. 백태웅. 그런데 제가 정말 다 안 열었네요. 네. 잠깐만요. 이거 왜 안 보이지? 여기 지금 또 도표가 있는데요. 이 도표가 좀 그림이 안 나오네요. 네. 일단 뭐 이걸 하겠습니다. 산림 중앙위 직속으로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약칭 사과원입니다. 남한사회주의과학이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바로 띵크탱크입니다. 이 산업행의 혁명 노선부터 시작해서 강령, 혁명 노선, 산업행이 해야 될 투쟁 노선을 결정하는 띵크탱크가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이에요. 명칭이 멋있죠?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이 소련 공산당의 최고의 이론적 산실이 소련 과학아카데미입니다. 이 소련 과학아카데미가 전 세계 가장 정통적인 막스 레닌주의자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여기 가서 공부를 해 제대로 정통 막스 레닌주의를 배우는 건데 바로 그걸 연상해서 남한사회주의 과학원, 소련의 사회주의 과학아카데미를 본다는 거죠. 여기에서 바로 조국이가 강력연구실장을 했어요.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조직국이 있고요. 각 지방에, 총 9개의 지방에 브랜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 민중당이라는 그 정당하고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이 전노협은 민주노총 전시입니다. 전국 노동자협회, 노동자대학과 혁신을 파견을 했었고 전국의 19개 지역에 69개 공장에다가 소조를 뒀습니다. 산업에 직접. 산업에 조정에 나와서 소조를 구축했어요. 그래서 공장 소조를 구축했고요. 이 민항회라고 민주주의 학생연합이라고 하는데 연맹이라고 하는데 무려 70개 대학의 산업행사라에 학생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전국의 정조직원만 3,500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3,500명의 그 정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엄청난 조직이었죠. 이런 그 어마어마한 조직에서 이 조국 교수는 바로 남한사회주의 과학원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생각을 하고 산업의 활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산업혁명은 뭐였습니까? 산업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을 선전선동하는 일을 해왔죠. 남한에서 자본가격을 대상으로 싸워야 된다, 투쟁해야 된다. 계급혁명을 주장하는 일을 전국에서 하는 선전선동을 해왔고 실제로 남한에 지하당을 건설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당이라는 것은 공산주의 혁명 이론에 의하면 이 레닌의 조직론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이 사회주의 혁명을 갖다가 주도하고 총지휘할 혁명의 사령탑 참모부가 뭐냐 이게 당입니다. 혁명적 전위정당. 전위 앞에 벵가드족이라고 하죠. 앞에 나가서 싸운다고 해서. 그래서 이 전위당이 필요한데 얘들은 이제 합법적으로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결성을 하고 안 되면 지하에다 만들겠다고 공식 선언했어요. 그래서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하기 위해서 얘들은 엄청나게 노력했죠. 얘들이 왜 이걸 했냐면 소련이 사회주의혁명을 성사시키기 전에 소련 사회주의혁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지하에 그 혁명적 전위당이 뭐였냐면 러시아 사회민주 노동자당이 있었습니다. 이 러시아 사회민주 노동자당에 바로 뭐 플레야노프라든지 그 다음에 마루토프라든지 레닌이라든지 이런 트로츠키라든지 이런 공산 세력이 다 거기 있었거든요. 여기를 뻗은 겁니다. 그래서 남한에다가 사회주의 혁명을 총지휘할 사령탑인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결성하자고 공식적으로 밝혔죠. 그리고 실제 전국에 69개 공장소와 70개 대학의 망을 구축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무장공기를 위한 폭력혁명을 위한 무기 제조법을 같이 연구를 해서 무기 제조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실제 폭발물까지 제조를 했어요. 그리고 조직원들, 핵심 조직원들은 지역훈련을 시켰습니다. 전기대와 소집해서 지역훈련시키고 왜? 혁명적 결정적 시기가 발생하면 이때 나서야 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계속 해왔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혁명운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운동이든지 뭐 새마을 운동을 하든지 제2의 건국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지하에서 혁명 운동을 하든지 3개, 3가지 기본적인 축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 사상이 있어야 돼요. 사상은 막스 레닌주의,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이 있었고 산업혁명은. 그 다음에 조직이 있어야 돼요. 조직. 산업혁명이 있었고 전국 70개 대학에 민주주의 학생연맹을 만들어놨고 69개 전국 공장소조를 만들어놨거든요. 조직이 가동되고. 그리고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 당시에 보급투쟁을 벌여가지고 약간 2억 6천만 원 정도를 보급했어요. 여러분 91년부터 93년까지 2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은 무슨 지금 생각하면 2억 6천 뭐 별거 아니긴 하지만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화폐 가치로 12억 원 정도가 됩니다. 12억 원 정도가 되는 돈을 산업혁명은 직접 보급투쟁을 통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게 뭐냐면 산업혁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통 막스 레닌주의를 추종하지 북한식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조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북한에다가 남한에 사회주의 혁명 노동자 조직이 떴다는 것을 보고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소련 공산당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아주 공식적인 문건에다가 소련 공산당에다가 남한에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조직이 떴다라고 소련 공산당 공제에게 보고합니다. 보고를 하면서 보고합니다. 소련 공산당에까지 직접 남한의 사회주의 정당이 떴음을, 조직이 떴음을 보고한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활동을 해왔습니다. 아까도 지금 말했지만은, 자, 이 산업혁명이라는 조직에 대한 기본 설명을 해놨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의 직속 그 띵크탱크인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느냐. 대부분은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은 순수한 학술연구단체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순수한 학술연구단체가 아니라 남한 사회주의 과학은 이거 재밌어요. 반제, 반독점, 민주혁명을 통한 이게 이제 AI, 반독점 자본, 이제 반제, 반독점 자본 PDRP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을 주는 정책단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이 자기들은 순수하게 사회주의를 연구하는 학술단체라고 표현했지만 대부분은 이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단체다. 그래서 방과단체인 산업혁명을 이렇게 하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자꾸 이렇게 하는 단체라고 이적단체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혁명은 반국가단체 국가공업상, 그 다음에 이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은 별도로 판결을 내렸어요. 이적단체다. 반국가단체인 이 산업혁명의 활동을 동조하고 이에 따르는 이적단체라고 판결을 내렸죠. 이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유동열 개인 판단이 아니라 대법원의 판단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 산업혁명의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산업혁명에서 조국의 역할을 제가 빼놨나요?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냐고 그러는데, 제가 25년 동안 경찰청 공안문정사하고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안보대책실에서 대공분석관으로, 대공연구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안보대책 연구관으로. 그래서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이라든지 국내 이 좌익세력들이 또 안보위성이 발행하는 문건을 분석하는 업무를 갖고 있었어요. 무려 25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91년 당시에 89년에 11월 달에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에 떴을 때 관련 자료들을 당시 수사를 안 기부했습니다. 현재 국정원의 전체는 안 기부했는데 안 기부하고 우리 경찰이 했거든요. 그런데 안 기부해서 저희한테 계속 이 산업혁명에 관련된 문건들을 입수해가지고 계속 분석을 의뢰했는데 제가 안 기부해서 분석을 해야 하는 그 80%를 거의 제가 여러 연구가 있었지만 제가 거의 다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서 계속 했기 때문에 제가 산업혁명의 흐름을 알고 있었고 당시 공안연구라는 우리 공안문제연구소 발굴하는 학술연구인데 이 공안연구에 제가 산업혁명 연구 1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일일이 논문을 발표했고 또 보안상 민감한 것은 제가
일부러 빠뜨렸지만은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발표를 하고 산업용 사건 때 계속 제가 지켜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차에다 가져왔는데 안 들고 왔네요. 좀 이따 말씀드린 산업용의 기관지인 우리 사상 1255가 20년이 넘은 책인데 그 당시에 제가 이것을 복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제가 경찰대에서 나와가지고 자유민족을 설립하면서 4번 이사를 했는데 이사할 때마다 공간 때문에 책을 버렸는데 이번에 이사할 때 책을 버릴까 말까 하다가 이건 좀 가지고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안 버리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바로 조국이가 유선자이라는 가명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했다는 그 글을 제가 찾게끔 놔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버릴까 말까 하다 이건 놔둬야 된다 해서 놔뒀는데 이번에 크게 제가 그걸 활용을 했죠. 그건 남한사회주의과학원, 바로 조국이가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서 강령 연구실장 문용이라고 했는데 뭐 하는 데냐 그는? 첫째는 사회주의 혁명 사상을 연구하고 전략을 연구하고 전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 아직 결정은 못했지만 이 당의 강령을 갖다가 작성하고 한 연구를 했어요. 그 다음에 혁명 이론주의인 우리 사상을 발간해서 제작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원 및 일반 대중에 대해서 예비 그 당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일을 했어요. 이게 남한사회주의 과학원, 연구하고 교육하고 전파하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남한사회주의 과학원이고 여기에서 이 조국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럼 이제 산업행하고 남한사회주의 과학원을 살펴봤으니까 그럼 조국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산업행 중앙위 직속으로 남한사회주의 과학원이라는 이 과학아카데미 있고 바로 이 밑에서 조국이가 바로 강령연구실장 운영위원 2가지 직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남한사회주의 과학원에서 했던 일들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국의 직책이 남한사회주의 과학원의 바로 운영위원입니다. 운영위원이 다 합쳐서 7명도 안 됩니다. 그 운영위원 중에 한 명 있어요. 남한사회주의 과학원 원장을 누가 맡았냐? 산업행의 총책인 백태웅이가 취직 겸임을 했습니다. 워낙 중요한 자리니까 산업행 총책인 백태웅이가 남한사회주의 과학원의 원장도 겸임을 했어요. 여기서 운영위원을 맡았습니다. 조국이가. 맡았고 저 중요한 것은 강령연구실장. 사실상 산업행에서 제일 중요한 강령. 이 강령이라는 것은 그 조직의 활동 목표와 정책 요소를 밝히는 강령입니다. 이 강령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체를 보면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를 우리가 분석할 때 강령이 어디서 있냐를 딱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강령에서. 근데 강령을 만드는, 연구하고 만드는 총책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직책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조국에는 여러 차례 그 산해용 사건이 3차례 걸쳐서 와해가 되었는데 계속 피해 다녔어요. 그러다가 93년도에 검거가 됐습니다. 93년 5월달에 검거가 됐는데 또 적용한 법규가 뭐 있느냐. 최종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7조 3항 이적단체 남한사회주의 과학이라는 이적단체에 구성가입한 죄하고 그 다음에 이적표현물을 제작해서 판매, 전파한 죄를 이 2가지를 적용받았습니다. 근데 1심에서는 뭘 적용받았냐면 1심에서는 이 조국이가 1심에서는 이 남한사회주의 과학원을 방어단체로 봤습니다. 그래서 방어단체로 봐가지고 방어단체 구성가입죄하고 그 다음 해약통신죄를 적용해가지고 징역 2년 6개월에다가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1심에서. 사실상 이 집행유예 3년을 때린다는 게 그 당시에는 국가보안법 7조 적용한 무조건 기본이 징역 1년 6개월이었어요. 그런데도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마이크를 잠깐 내놓고 말씀드리면 당시 울산대 법대 교수였습니다. 조국 교수가. 울산대 법대 교수인 조국을 체포를 했어요. 남한사회주의 과학원 사건 체포를 해서 서울로 압송해서 당시 서울경찰청 옥인동 대공무실에서 수사를 했어요. 수사를 했는데 그때 수사했던 우리 제자가 나한테 제보를 해준 겁니다. 지금 조국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신문 기간 중에는 왜 변호사 외에는 일체 그 당시 변호사도 잘 접견 안 해줬어요. 끝난 다음에 접견 시켜줬어요. 요새니까 알리지. 변호사도 접견 안 하는데
서울대에서 두 분 교수가 왔어요. 그래서 두 분 교수가 왔는데 서울대 모 씨하고 학생처장 이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 서울대 모 씨라는 분이 당시 서울대 교수였는데 후에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 당시 서울대 교수였는데 이분하고 당시 서울대 학생처장이 와가지고 서울경찰청 오민동 대구분실에 와서 물론 위에서 좀 면회 좀 시켜주라 하는데 위에서 연락이 왔고 와가지고 면회로 왔는데 위에서 이제 면회 시켜주라고 하니까 정말 이례적으로 지금 구속해서 지금 사건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에 두 분 면회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와가지고 선처를 바란다고 하고 이제 갔는데 이 수사관이 나중에 보니까 조국이 면회했던 그 교수 두 명 중에 한 명이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되더라는 거야. 아, 조국이 빼지 바로 저 사람이구나. 야, 조국이 앞으로 길 잘 나가겠다 싶었는데 실제로 잘 나갔죠. 그 국무총리 서울대 교수 하시다가 국무총리 하신 분 이름은 이 앞에만 밝힐게 이모 씨입니다. 이모 교수. 이분이 바로 조국의 멘토 후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진역 2심에서는 이득단체로 규정을 하면서 형량을 낮춰서 진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3심 대법원에서 95년 5월달에 받았는데 진역 6개월, 2년 6개월이 진역 1년 됐다가 진역 6개월하고 집행유예 2년이 미안했던데 진역 6개월 때리고 통상 집행유예를 낮추거든요. 이게 진역도 낮추고 집행유예도 낮추는 것이 보통 상수로 가면서 됐는데 좀 미안했던데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때렸어요. 2심에서는 2년이었는데 이 자체가 형량 자체가 조국이 얼마나 막강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요 집행유예라는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 요새야 뭐 집행유예 받겠지만 그 당시에는 실형으로 1년 6개월 차 때릴 때인데 이런 상당히 우호적인 판결을 받았다. 이것도 99년도에 김대중 정부 시대에 들어와서 완전히 사면포 시대라고 그랬어요. 바로 조국은 이제 자유로워진 겁니다. 자, 그러자 그럼 대법원은 조국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하고 있냐? 조국 판결문을 봤어요. 판결문 나와 있습니다. 피고인 조국은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가원이 남한사회에 나옵니다. 사회적 이론 연구 및 선전선동을 통한 전유정당 건설과 노동자 계급 주도하에 혁명적 방법에 의하여 반농적 파쇼 권력을 타도하고 민중 권력에 의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목적을 두고 설립된 것으로 위 산업의 활동에 동조 목적을 한 단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반국가 단체인 산업의 활동에 동조하는 목적으로 이 조국이 남한사회주의 과학원에 가입을 하고 사람이 건설하고자 하는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당 성격과 인물을 제시하는 이를 위한 노동자의 특정 촉구하는 등이 소속된 우리 사상 제2호를 제작하고 판매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한 양심, 사상, 자유 표현의 자유를 속당치 아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재판 기간 중에 조국은 자기의 남한 사회적 활동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갖다가 하기 위한 학술 활동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 인정을 안 한다. 헌법에 보장한 양심, 사상, 표현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수 없어서 국가보안법 7조 3항에 의해서 내린 이 판결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이제 조국이 형량이 확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남한사회주의 과학원의 상임위 기관인 우리 사상에 실린 그 글들이 조국인지 아닌지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몰랐냐면은 그 당시 안기부나 우리 경찰은 조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산해명 총책, 백태웅, 당노의 남전 이런 윗부분을 막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조사하는 바람에 산해명의 직속기관인 사실상 남한사회적인 핵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가 소홀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막 문건분석에 매달려가지고 우리 사당 문건만 분석했지 우리 사당에 나온 그 가명을 쓴 글들이 누군지 확인하는 작업을 저도 안 했습니다. 안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다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제대로 보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국이가 당시에 우리 사상이라는 산업인 기간지에다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기간지에다가 발표한 글, 2편의 글을 발표했는데 거기 유선전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게
조국이라는 사실을 제가 밝혔죠. 어떻게 밝혔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국이는 산해민 기관지 창간하고 이후에다가 두 편의 글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기억을 되살아 보니까 제가 우리 사상 1호 2호를 분석하면서 유선정이가 쓴 이 글을 보고 야 정말 이놈 대단한 놈이다. 이론적 수준이 이건 뭐 상당한 놈이라는 걸 느꼈어요. 당시 저는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러시아 사회혁명 과정을 완전히 깨고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1호에 뭐라고 하냐면 PDR론을 비판한 겁니다. 이게 당시 산업혁명은 NDR론이었어요. 민족민주혁명론인데 민중민주혁명,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민주민주혁명을 비판하는 글을 썼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PDR론, 민주주의혁명에서, 여기서 민주주의는 사회혁명입니다. 혁명에서 좌편향과 사회혁명에서 우편향이라는 글을 썼는데 200자 원고지로 300매입니다. 이 글이. 엄청난 글이 200자 300매짜리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야 이놈은 제가 보통 우리가 이제 대국 분석을 할 때 문건을 입수하면은 제가 오랫동안 문건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꺼운 것도 그냥 책을 읽을 때 속도가 있죠. 저는 책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고 그냥 넘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재미없으면 밑에서 위로 올리고. 처음에만 하는데 이 논문은 워낙 그렇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논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밀하게 봤습니다. 러시아 혁명운동사를 완전히 깨고 있는 놈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혁명의 사례를 들면서 PDR론을 정통 마크스 레닌 입장에서 PDR론이 이걸 이탈했다고 PDR론을 비판하는 사상 투쟁의 글이 바로 PDR론입니다. PDR론을 선전하는 게 아니라 PDR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야 이놈 정말 대단한 혁명 이론가구나 하고 제가 느꼈는데 이게 조국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분석은 그 급에서 그냥 넘겼지 이 유선정이가 어떤 놈이고 어떤 경력을 가진자를 추적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워낙 일이 바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호회가 92년도에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강령의 실천적 일가요. 야, 이제 남한사회주 노동자당 강령을 갖다 강령 총괄을 위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이 두 글을 썼는데 유선정이에요. 그러면 유선정이가 조국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재밌는 게 조국 의견서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의견서를 쭉 읽다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사상 1호를 만들기 위해서 운영위회를 개최합니다. 백경위가. 개최를 해서 회의를 하는데 자, 이 주제는 누가 발표를 하고 이 주제는 누가 발표하고 다 집필자들을 선정하는데 PDR로는 조국이가 작성을 해라. 이것은 누가 작성하라고 실명이 나옵니다. 그 회의록을 입수했어요. 이게 남한사회지 과학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했는데 거기에 실명도 나와요. 그런데 조국이가 PDR을 작성하기로 했는데 실제 책을 보니까 조국이 없어요. 조국이 없고 유선정이라는 이름이 PDR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2호를 보니까 또 2호에 대해서 그게 조국의 공소장이라든지 조국의 의견서 여기 나왔으면은 바로 왔을 텐데 다른 사람 의견서 여기 나와 있어요. 그 운영위에 회의한 그 내용들이 이게 다른 사람 주로 조국이면 조국 의견서하고 판결만 보다 보니까 찾을 수가 없는데 이 남한사회주의 과학원 사건에 다른 혐의자의 의견서를 보다 보니까 회의록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럼 유선정이가 조국인가 싶었는데 우리 사상 2호회 운영위 회의록이 또 나왔어요. 자, 이번에 우리 사상 2호에서는 강령적 실천을 위해서는 조국이 써라. 이것은 이거 써라. 이건 네가 써라. 역할 분담을 했는데 우리 사상 2호를 보니까 바로 조국이가 강령적 실천을 위하여라는 글 쓰게 됐는데 그것도 유선정이야. 이러도 유선정, 이러도 유선정.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아, 유선정 있고 조국이구나. 이게 그 남한사회지 과학원 다른 사건의 의견서하고 공소장에 나옵니다. 이걸 내가 다시 이번에 리뷰하면서 쭉 보면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다 줬어요. 실제 모 국회의원한테 줘서 청문회 때 집중적으로 하라고 했더니 이 국회의원이 자신이 못하는 거야. 정말로 키냐고. 봤다. 전화가 왔어요. 청문회 하는 날 당일
6시 반쯤 전화 왔는데 지금 이제 잠깐 청문회 하던 도중에 이건 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식사 중인데 오후에 이제 조국의 사상 문제를 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니 의원님 그거 건드리세요. 유선정이가 바로 전화를 했더니 조국이 공소장을 봤는데 그런 내용이 안 나온다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확인했으니까 걱정 말고 문화일보 보도 나오고도 나한테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항의하던데 너 손보겠다는 말이 없다. 근데 이분이 자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시한 말을 할 수 없었는데 그걸 따져야 되는데 근데 그 여기다 조국 공소장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요. 다른 사람 걸 봐야 나와.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야, 도대체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여기 이제 우리 사상 1호 참관합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PDR론을 비판하는데 사회주의 혁명의 현실성 동의하던 내인의 뒤통수를 치는 훈과학적 이론적 사유다. 그래서 PDR론 주가 폐기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정통 마크스 내인주의, 정통 내인주의 입장을 고수를 하면서 이제 조국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조국에 직접 쓴 거예요. 지금 무슨 뭐 사회주의 그냥 재미삼아 연구니까 이거 하고 있나? 자, 조국에 쓴 글 내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권력을 혁명적 프로레타리아가 틀어졌다면 민주적 과제가 실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로 사회혁명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 민주주의 혁명이 안 됐다 할지라도 바로 사회혁명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데 조국이가 이렇게 사회혁명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문건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거 뽑았어요. 지금 현 실정에서는 죄송합니다. 예. 현실에서 우리 인물은 뭐냐? 산업의 인물은 막스 레닌주의 홀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 위기를 남한 변혁의 수행업체에 타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면 동기들 사상의 인민을 장악할 때 그것은 힘으로 전한다라는 내인의 말을 명심하자 하면서 진군한 노동가의 자신의 혁명사상, 즉 혁명적 노동세방주의가 바로 혁명적 사회주의입니다. 그리고 물들어야 한다고 저는. 혁명은 역사의 기관차다 라면서 막스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사회주의를 고소하는데 여기서 이제 빼다부터 고소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강령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2호에 나와 있죠. 강령 작성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이 소점 하에 사회주의 기치의 구체와 대정을 수단으로 강령이 오고 있다. 남한 사회주의 당을 건설하면서 이제 사회적 기치를 갖고 구체화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회주의 운동의 시대로 접어들자마자 현존 사회주의가 위기를 만나게 되었지만은 기존 사회주의 문제를 인정하고 상대는 더 나가서 더 나아간 사회주의 상황을 대중에 쫓아야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의 필연성을 살펴야 된다. 이게 사회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조국이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두꺼운 논문 속에서 아주 뭐 중요한 내용이 많지만 대표적인 것만 제가 뽑아온 거예요. 중언부언하면서 사회주의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는 것이 조국이 유선정이라는 단어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진짜 조국의 본모습이 나오죠. 자, 남한에서 제기되는 민주적 과제와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최대 강령과 최소 강령을 가져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강령은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고 궁극적인 목표고 최소 강령은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예비혁명에서 필요한 거죠. 이건 이제 걔들은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2차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하고 이 민주주의 혁명은 자유민주주의 혁명이 아니라 바로 인민민주주의, 민주민주를 의미하는 거죠. 자, 최대 강령은 뭐냐?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사회적 과제 해결 최대 강령은 뭐냐? 사적 소유와 계급 폐지. 이거 사회주의 하자는 겁니다. 사적 소유. 개인의 재산을 다 폐지시켜야 된다는 이게 나오고 있죠. 바로 사회주의 혁명과 노동자 권리의 서성을 따라가면서 바로 사회주의 혁명이 국민의 전 재산을 몰수하는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계급을 폐지하겠다는 것을 강령에 담아야 된다. 최대 강령에. 뭐 조국이가 혁명적 사회주의라는 것을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할 수 있는 명백한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의 글을 담은 글을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주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자, 우리가
조국 교수를 한번 제대로 볼 필요가 있어요. 완전 금수저 중에서 금수저입니다. 65년생인데 이 생일도 지금 생년월일도 문제가 많아요. 일부러 65년을 만들었다는 동 자기 동생 나이하고 비교해보면 그 설이 좀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서울대 법대 최연소로 합격을 하죠. 그 다음에 서울대 대학원 석사 졸업하죠. 박사도 안 받았는데 벌써 92년에 울산대 법대 전임 강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뭐 박사학위 받아도 지방대 전임받기 힘든 상태인데 이미 92년도에 서울대 박사가 좀 수료하고 박사도 안 받았는데 울산대 법학과 전임 강사. 말이 전임 강사, 뭐 전임이니까 교수죠. 그래서 93년도에 현직 울산대는 국립대학입니다. 울산대 교수가 살인사건으로 94년 5월달 체포 구속이 되어버립니다. 구속이 됐다가 이제 95년에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아가지고 석방이 됐죠. 석방이 된 재미난 게 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외국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보통 통상 사범들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야지 외국을 나갈 수 있는데 조국 교수는 무슨 빽이 있게 좋은지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고 바로 그 다음 8월달에 UC 버클리 쪽으로 바로 유학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UC 버클리 때 갈 때 추천서를 써주는 교수님이 계세요. 저하고도 아주 친한 교수님인데 최모 교수님이라고. 나는 그걸 몰랐는데 우리 저 김은구 대표 관리해서 내가 알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교수님 어떻게 조국 교수 조국 학생을 갖다가 살인 사건에 연루된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UC 버클리 법과대학에다 추천서를 써주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 당시에 살인 사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두 번째는 조국이가 그런 엄청난 일을 하지도 몰랐다 얘기야. 알았으면 다녀야죠. 근데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 중에 UC 버클리에서 PhD를 한 교수가 자기였기 때문에 아마 자기를 찾아온 것 같다. 학생 시절에 자기하고 이렇게 가깝지도 않았는데 자기한테 와서 제자가 유학 간다고 하는 써달라고 하는데 또 자기 모교로 UC 버클리 법과대에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 써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잘못된 곳에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UC 버클리 1, 2에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영국으로 가요, 이분이. 그래서 99년에 조국이가 특별사면하고 복권을 당하니까 이제는 이제 날개를 달고 돌았죠. 돌아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느냐? 동국대로 갑니다. 울산대 법대에서 조교수하고 부교수까지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서울대로 오기 전에 잠시 동국대 법대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1년 12월 달에 이제 서울대 법대가 조교수 부교수 된 거죠. 하면서 계속 이제 그 NGO 활동을 많이 했죠. NGO 활동을 하고 2017년에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을 한 겁니다. 자, 이분이 민정수석 할 때 있었던 일, 지금 최근에 울산 시장 김기현 사건이라든지 유재수 부산 정무부시장 사건 등등 해서 지금 그 연결고리에 민정수석이 있습니다. 다 이 두 분은 다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 있는 사람들이고 민정수석이 특감반에다가 같이 지시해서 특별 감찰을 하고 이런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국 민정수석하고의 이 관련성들이 지금 나타나고 연일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조국 교수의 일익입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시고요. 끝으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 원래 자유민주 체제라는 건 다양한 가치가, 다양한 의견을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획일적인 사회주의 사회와 자유민주 체제의 우월성이 보장되는 것은 의사의 소통의 자유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죠.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협하고 파괴할 의사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죠. 세계 어떤 나라도 자기 나라 헌법 체제를 무너뜨리고 위협하는 이런 사상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위협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이 된다든지 또는 장관이 아니더라도 국립서울대학,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인 국립서울대학에서 그것도 법학을 강의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그냥 넘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국립대 교수들은
사상관을 검증해야 됩니다. 사상관. 그래서 미국도 충성조사가 미국 공무원 사이, 공직 사이에서는 우리가 좀 쉬운 죄죠. 충성조사를, 이 충성조사라는 것은 집권자 개인에 대한 헌신과 봉사입니다. 고전적 의미의 충성이라는 것은 집권자가 절대 왕이라든지 아니면 군주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과 봉사가 충성의 개념이었지만, 그래서 영어로도 로열티라고 합니다. 로열티가. 그렇지만 현대적 의미에서의 충성은 뭐냐? 국가 이념,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헌법 이념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집권자 개인, 대통령 개인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는 소리죠. 헌법하고 대통령이 부딪히면 당연히 공무원은 헌법을 따라야 됩니다. 대통령 따랐다가 수학적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그 밑에 있던 경제수석 등등이 수학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법에 배치될 때는 대통령 지시보다는 헌법적 가치를 우선돼야 되는데,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집권자 개인에 대한 헌신과 봉사가 충성인지 잘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국립대학 교수의 이 사상관, 헌법에 대한 충성도는 매우 중요하고, 비록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를 했지만 국립서울대학교의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두고두고 제기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제2제3의 조국 교수가 국립서울대 교수에서 많은, 그때는 사상을 가지고 많은 제자를 양성한다고 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국 일가의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새로운 비리가 지금 촉촉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민정수석 당시에 정치 권력으로 결탁을 해가지고 특정 사람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밝혀질 것이고, 이제 그 차원을 떠나서 서울대학이라는 이 공간 안에서도 국립서울대 교수의 사상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김은구 스토리포럼 대표가 그래서 조국 장관이 물러갔지만은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알려야겠다 싶어서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